제 손이 떨리기 시작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의사이자 환자가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수술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어왔던 제가 이제는 병원 복도를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환자가 되었지요. 파킨슨병이라는 이름 참 무겁더군요. 이 병과 함께한 지난 10여 년 저는 삶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강호입니다. 30년 가까이 신경외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왔던 의사였습니다. 수많은 척추 수술과 신경질환을 다루며 누구보다 이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해왔지요. 그런데 5년 전 제 오른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여겼지만 떨림은 점점 심해졌고 걸음걸이에도 변화가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는 한동안 다리 감각이 사라지는 무서운 경험도 했습니다. 환자였던 분들이 종종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라고 하시던 그 말, 이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 전까진 숫자와 영상으로만 이해했던 병의 실체를 직접 겪게 되니 너무나 낯설고 두렵더군요. 그렇게 저는 의사에서 환자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 먼저 든 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섰던 제 손은 이제 떨리고 발걸음은 느려지고 말은 어느 순간부터 또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아팠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점점 더 자리를 차지해 갔지요. 그 시절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고 누워있어도 쉬는 느낌이 없었어요.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기분이랄까요? 특히 새벽이면 다리 쪽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오고 손끝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려는데 칫솔 하나도 떨어뜨리는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비참하던지요. 병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되고 밖에 나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괜히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어깨는 더 움츠러들고 마음까지 작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희미한 연기처럼 지나갔고 제가 누군지도 잊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잃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하나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붙였습니다. 비슷한 병을 앓는 분이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천천히 걷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분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겠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결국 다음날 아침 지팡이를 짚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어색했고 몇 분 걷기도 버거웠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땀이 났고 오랜만에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땐 내 몸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힘듦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병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에 눌려있던 그 시절, 아주 작게나마 몸을 움직이며 저는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몸이 뻣뻣해서 이불 안에서 한참을 버텨야 했는데 이제는 가볍게 몸을 틀 수 있게 되었고 세수하며 칫솔을 쥐는 손에도 조금씩 힘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에는 떨어뜨리기 일쑤였던 수저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손에 잡히기 시작했지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숨소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계단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도 단단해졌고 걸음걸이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균형감이 좋아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지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줄어들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걷고 땀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결이 느껴지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는 게 다시 와닿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느끼지 못했을 순간들이 이젠 작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아직 세상 속에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났지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해냈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우울감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운동은 단지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벽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으로 인해 말도 더뎌지고 표정도 굳어가니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꺼려졌지요. 예전에는 회의실에서 수술 계획을 말하던 제가 이제는 동네 마트에 가는 일조차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채 살아가던 어느 날 공원에서 마주친 한 어르신의 인사가 제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매일 오시네요. 우리 내일도 이 시간에 같이 걸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고 약속처럼 그분도 공원에 와 계셨습니다. 같이 걷는 동안 우리는 병 얘기도 날씨 얘기도 가족 얘기도 나눴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지요.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가족들과의 대화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 내가 해낸 거리, 새로운 스트레칭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예전엔 병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담이었는데 이젠 그걸 극복해가고 있다는 걸 가족들과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잊고 있던 소중한 일상도 함께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느낀 건 이 병은 단순히 떨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이론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머리로만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병은 뇌 깊숙한 곳, 특히 기저핵이라는 부위의 도파민 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발생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몸이 굳고 떨리고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과 재활치료는 도파민 회로의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시키고 신경퇴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 안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을 도와줍니다. 저도 이런 논문들을 스스로 찾아보며 제 치료 방향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서는 파킨슨 환자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보행 속도와 균형감, 우울 지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료원 등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결국 병을 막는 건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병을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걸 저는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파킨슨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 역시 병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도 내 몸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뭐든 해보자는 마음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무리하게 걷고 체조도 과하게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릎이 붓고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무작정 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운동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해야 합니다. 처음엔 하루에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관절을 푸는 가벼운 동작이나 벽을 짚고 하는 균형 잡기 운동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발목 돌리기, 목 스트레칭부터 했습니다. 그게 몸을 깨우는 가장 안전한 시작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 강도보다 지속성입니다. 파킨슨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서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니 어느새 몸이 먼저 그 시간에 반응하더군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맞춤형 운동 루틴을 받았고 때로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운동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걸을 수 있었던 거리도 어느 순간 짧아질 수 있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병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운동 원칙이었습니다. 운동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어렵습니다. 병이 있는 몸은 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걸음이 가볍고 숨도 잘 쉬어지지만 또 어떤 날은 아침부터 몸이 굳고 계단 하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날엔 오늘은 쉬자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5분만 걷자. 그 5분만 채우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이어왔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매일 날짜를 적고 몇 분 걷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짧게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 15분 걷기 성공. 햇살 좋음. 오늘은 손 떨림이 덜함. 이렇게요. 그렇게 기록이 쌓이니까 하루를 빠뜨리는 게 아까워지더군요. 특히 힘든 날에도 노트를 들여다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마음에 다시 신발 끈을 묶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원 걷기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셨어요. 어르신, 어깨가 훨씬 펴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외롭지만 함께하면 버틸 수 있고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걸었습니다. 친구, 배우자, 동네 어르신 그 누구든 좋습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이 결국 나를 멀리 데려다 줍니다. 무엇보다 저를 계속 걷게 만든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엔 여전히 가족이 있고 제가 무너지면 그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0분 걷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김동희 씨를 처음 만난 건 환자 강연의 자리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단정한 안경,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지요. 그는 올해 70이지만 여전히 직접 운영하는 식품회사의 대표입니다. 파킨슨병을 앓은 지 벌써 28회째. 제게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 같았습니다. 이 병과 이토록 오랫동안 싸우면서도 일상과 일을 함께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궁금했지요. 김동희 씨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운동성 증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은 손발 떨림, 몸 경직 같은 운동 문제뿐 아니라 변비, 수면장애, 무기력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김 씨는 병 초기부터 이 부분에 적극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에는 반드시 해조류를 포함했고 위장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발효식품과 제철 채소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한 끼 식사도 그냥 넘기지 않고 몸 상태에 맞게 조율했지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전 8시에 사무실로 출근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혼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몸을 깨운다고 하더군요.
또 책상 앞에 오래 앉지 않고 매 시간 일어나 3분 스트레칭을 반복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몸이 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활이었지요. 그에게 회복의 동력을 물었을 때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내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흔들립니다. 이 병은 치료가 어렵지만 책임감은 그 자체로 치료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을 앓으며 나약해질 수 있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동희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병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나도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으시리라 믿습니다. 운동과 약물로는 조절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면 환자들은 어느 순간 중요한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수술입니다. 저 역시 그 선택 앞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몸의 움직임은 갈수록 더 느려지고 약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4시간 가던 약효가 이제는 2시간도 안 돼 끊기고 그 사이에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렸지요. 이른바 온-오프 현상. 약이 들 때는 괜찮지만 약이 떨어지는 순간 생활 자체가 멈추는 겁니다. 그때 의사로서가 아닌 환자로서 저는 뇌신부 자극술, DBS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뇌 안 깊숙한 곳, 움직임을 조절하는 회로에 아주 가는 전극을 넣어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망가진 회로를 부드럽게 재부팅하는 것이지요. 이 수술은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이상 운동, 강직, 보행 장애 등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같은 질환을 겪은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술을 결심한 김수환 어르신은 DBS 시술 후 약 복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고 무기력하던 일상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의 표정은 무엇보다 밝았습니다. 수술은 대개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고 뇌에 삽입된 전극은 배에 삽입한 조절기로 제어됩니다. 의료기기다 보니 당연히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이나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누구에게나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와 증상의 형태, 약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 이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더는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오면 담담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주도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땐 이 병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도구를 잡던 손이 떨리고 사람을 살리던 내가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오히려 또 다른 삶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병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환자로서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병을 겪는 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증상을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병의 두려움, 운동의 어려움, 약의 부작용까지 저 역시 그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나누는 일, 이제는 그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삶을 바꾸지만 끝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더 진실된 시간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 공원에서 걸음을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속도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떨림은 여전히 있고 약을 거르지 않고 챙겨 먹어야 하며 운동도 매일 빼먹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삶이 참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분명히 제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이 찾아와 당신의 몸을 조금씩 빼앗아 갈지라도 마음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운동을 통해 배웠고 사람을 통해 확인했으며 나누는 삶 속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병은 당신의 이름도 과거도 가족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 중에도 아마 저와 같은 병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걷고 마음을 놓지 않고 서로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도저히 밖에 나가기 싫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대신 다시 일어나기로 한 약속만은 잊지 마십시오. 저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 위에서 또 다른 누군가도 함께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는 큰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